A diplomatic row has erupted between the US and China after a balloon was spotted at high altitude in the skies over Americ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최근 미국의 영공에서 중국의 기구가 발견돼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1월 28일 이 기구가 인류산 열도를 통과할 때 처음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이 기구는 1월 30일에는 캐나다 영공을 통과했고 알래스카를 가로질러서 아이다호 상공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팻 라이더 장군은 미국 정부와 노라드는 계속 면밀히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에 격추 등의 조치를 명령을 했지만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기구를 타격할 경우에 그 잔해물들이 수마일, 수킬로미터에 걸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해안 육지를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버지니아 랭글리 공군 기지에서 F-22 랩터가 출격을 해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를 시켰습니다. 이 기구는 47피트 정도 되는 수심에 약 6마일에 걸쳐서 파편이 떨어졌다고 하고 미군은 그 파편물들을 수집을 하고 있죠. 수집이 완료되고 나면 분석을 해서 이 기구의 목적, 기타 민감한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정찰 기구가 미국 영공을 침범한 이 사건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빅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에 걸쳐서 많이 보고 듣게 되었죠. 그런데 조금 세밀히 들여다보면 얼핏 언론들이 전하는 내용과는 약간은 결이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 국방부는 이 정찰 기구의 존재를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나왔던 미 국방부의 발표를 살펴보면 이 기구가 전에도 몇 차례 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당 정찰 기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내용이라는 것이 첩보 위성이 궤도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그런 반응이었죠. 그러면서 펜타곤은 이번 이 기구는 스파이 기구 부대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는 라틴 아메리카 상공에도 또 하나가 날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 이 기구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기구에 매달려 있는 그 조그만 설비가 버스 두세 대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이 기구가 이 동력 계통도 달려있고 통제 계통도 달려있어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토요일에는 이 기구가 중국이 5개 대륙에 날리고 있는 그런 스파이 풍선 함대의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펜타곤은 이러한 중국의 스파이 첩보 풍선, 첩보 기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중국은 이 풍선을 이용해서 5개 대륙,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날아다니면서 정찰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고 미 국방부는 이 기구에 대해서 국가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격추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된 것은 이 기구를 몬타나 상공을 날아가던 여객기에 타 있던 승객 하나가 우연히 이 기구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이것을 SNS에 올리고 SNS에 올라온 이 사진과 내용은 즉각 언론을 타고 확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보도를 본 야당,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죠. 이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에 실패한 것을 미국 국민들로부터 숨기려고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뒤따라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이것은 정찰용 기구가 아니고 기상 관측을 위한 민간의 기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여론이 나빠지고 미국에서 아주 공격적인 대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는 미국에게 이것이 민간 자산이고 사고로 인해서 통제력을 잃고 흘러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이 기구를 격추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그런 성명을 외교부가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온당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영국의 BBC 같습니다. BBC는 우선 중국이 말하는 대로 정말 이 정찰용 기구가 통제력을 잃고 미국 상공으로 온 것인가 이것을 검증을 해보려고 했죠. 왜냐하면 미군의 말대로
이 기구에 동력 계통도 있고 통제 기능도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 방향을 바꿔서 미국 공역 바깥으로 빨리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시끄러워지면서도 계속해서 미국 동해안 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통제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통제력을 잃었다면 그때 당시에 풍향과 풍력을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출발했을 것인가를 되짚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기구의 고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공 무기로는 쏘아 맞춰서 떨어뜨리기가 어려운 고도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대공 무기로부터 안전한 높이까지 올라가도록 이 기구를 설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고고도에 있는 물체를 쏘아 맞추는 그런 미사일들은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중국이 이런 풍선을 날릴 때마다 미국이 고가의 미사일을 쏴야 한다면, 심하게 얘기해서 중국이 수십 개, 수백 개씩 보내면 그때마다 한 발에 수십억씩 하는 미사일들을 쏘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BBC의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구들은 이 정도로 높은 높이에 올라가면 몇 시간 내에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기구는 온전히 계속 유지가 되어 있던 걸로 봐서 처음부터 고고도용으로 제작이 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기구, 이 풍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대기권 위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도 대기권 위성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미국이 F-22 랩터를 출격시켜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격추시킨 것은 아마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요. 그렇다고는 해도 랩터가 출격을 하면서 호위기들이 여러 대 같이 떴어야 했고 공중급유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쉽게 생각하듯이 전투기가 떠서 격추를 시켰다, 이런 정도의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작전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지정학자인 브랜든 와이체르트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힘이 커져간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고, 미국의 대응이 점차 2025년에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미국 장성의 발언도 나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중국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군사 자산의 상황에 대한 그런 정보를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기권 위성이 북미 대륙을 횡단한 후에, 그 후에 타격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인류신 열도 근처에 왔을 때 타격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BBC는 이 기구 또는 대기권 위성의 출발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NOAA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미국의 기상학자 스태터필드가 분석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국의 중부지방에서 이 기구가 시작됐을 것이라는 것을 도시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이 중국의 대기권 위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쥐트도이체 자이퉁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이 사건을 보고 불안해서 이제는 중국이 미국 영공을 존중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유럽에 대해서는 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의회 의원 중에는 이것은 독일에게 경고 신호를 주는 것이다 라면서 미국처럼 독일도 국가안보위원회를 결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작 대기권 위성의 경로에 없는 독일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 경로상에 있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맞는 것일까요? 저는 다음 달에 나올 책 미중 전쟁과 한반도에서 필리핀 영해에서 목격되고 있는 고고도 비행선의 존재를 소개를 하면서 아마도 중국이 남중국해를 위주로 해서 복수의 정찰용 고고도 비행선을 띄우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도 여러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저의 추측의 개연성도 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떠들썩한 중국의 대기권 위성 사건이 발생하면서 원래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던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원래는 이 사건과 관계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려 했었다고 하죠. 그만큼 이번에 중국과 이야기해야 되는 그 이슈들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정치권에서 뜨거워지니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방문을 지속을 하면 중국에게 수그리고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문을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곧바로 중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링컨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협의할 이슈는 원래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으니 그것을 중지하라,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타이완을 자꾸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전 세계 국가들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뒤에 흐르는 큰 조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또 국지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이 자주 타이완의 영공을 침범하고 영해를 침범하고 하게 되면 미국은 그에 대해서 대응해서 동일한 군사적 시위를 했어야 하는데 중국은 가까이에 있고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지만 미국이 그와 똑같이 하려고 들면 미국 측은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미국은 피곤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차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 쪽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국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중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됐고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지를 하면서 특히 기술 제재를 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잘 견디고 있지만 미래로 갈수록 중국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구도를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가 구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간은 중국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시간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유럽이 피곤해지고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유럽 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부담은 훨씬 증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면 시간은 다시 중국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미중 양쪽 모두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협의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찰기구 대기권 위성 사건보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블링컨의 중국 방문이 아마도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맥락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전술과 전략을 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